윤수님은 오래된 가게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종소리가 매달린 종이컵을 건드리며 작게 울렸어요.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빛도 없고 손님도 줄었지만 이 가게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인 장부엔 자식의 이름이 적힌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손은 세월에 닳아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하고 장사를 하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아 학교까지 데려갔어요. 오늘도 늦은 밤 도연의 결혼 소식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도연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 말엔 자랑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웃 박씨 아주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가게 팔려고요. 아들이 서울서 결혼한다네요. 박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수님은 담담했습니다. 고생 끝에 아들을 출세시켰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묻어났어요. 가게를 팔고 혼자 된 인생의 절반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낡은 트렁크에 새로 산 한복을 넣었습니다. 빨간 저고리와 남색 치마 그리고 손수 만든 배시댕기가 곱게 접혀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빗으로 머리를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 컸구나. 우리 도연이.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호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웃음소리. 수님은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최지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나듯 서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님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도연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수님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살짝 몸을 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숙소에서 혼자 앉은 수님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흙바닥에서 넘어져 울던 아이, 도시락을 잃어버려 울먹이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빗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손이 더 이상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서울의 아파트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수님은 아들을 보고 싶어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올라왔습니다. 손수 만든 멸치볶음과 김치, 그리고 도연이 좋아하던 장조림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러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고 거실에 앉아 있는 며느리 최지수를 마주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 수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 반찬통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에서 유리 그릇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가 났어요. 수님은 괜히 미안한 듯 허둥지둥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두었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도연의 얼굴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갑자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수도 요즘 힘들어요.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혼자 하잖아요. 그 말은 나름의 변명이었지만 수님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 이해해. 나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이튿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놓인 반찬통을 깨끗이 정리하고 손수건에 싸넣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다녀갑니다. 몸 건강히 지내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수님은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님은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면 통화 기록엔 도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아들 부담 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눌렀죠. 대신 작은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 근을 사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님은 반찬통을 싸들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지수가 나왔습니다. 수님을 본 지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피로보다 더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수님은 당황한 듯 손에 든 반찬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장조림이라 그냥 가져왔어요. 지수는 짧게 한숨을 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내가 요즘 바쁘다길래 밥이라도 잘 먹는지 궁금해서. 그러자 지수가 옆에서 눈을 붉히며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제가 뭘 잘못한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님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감을 느꼈습니다. 지수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그저.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님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간섭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눈가를 훔치며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냥 들어가요. 그 순간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죠. 도연은 결국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를 밀치듯 손을 내뻗었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어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고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얼굴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고 그날 밤 도연의 집은 숨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님은 터덜터덜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이슬처럼 빛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수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통 안엔 아직 열지 않은 장조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식탁 위 반찬통을 비출 때마다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작은 중얼거림이 허공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수님은 서랍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결혼식 때 받은 답례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그 집에 내 자리가 없구나.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지만 화면을 보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아닌 광고 문자였습니다. 수님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 위로 별 하나 없이 흐린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편안함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 씨, 내일 새벽에 버스 타고 간다며? 정말 내려가? 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쉬려고요. 고향 가면 공기도 좋잖아요. 그 말에 박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수님은 낡은 코트를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자국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 사람 내려가시나 봐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젠 돌아가야죠. 너무 오래 있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수님은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도연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겠네요. 버스가 멀어질수록 눈물 한 방울이 빛을 받아 흘러내렸습니다. 윤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화려했지만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고 상사는 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연일 야근을 하며 스트레스를 술로 달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수의 냉랭한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언제나 차가운 밥과 미지근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도연의 말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억눌린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진 속의 미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급여가 체불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은행 대출 상환일을 떠올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절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지만 지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더는 버틸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으로 식탁을 짚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반찬을 올려두던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켜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다 이내 끊겼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오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가 내렸고 신호등 불빛이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인도에 주저앉아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며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병실 천장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흔들리듯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은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침대 곁에는 병원 간호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어요?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연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졌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꽂힌 링거가 그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화면을 켰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엔 어머니의 번호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엔 부재중 통화 세 글자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꽉 쥔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물에 번져 흐릿하게 반짝였어요. 도연은 택시를 세우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충북 청송리 윤수님이요. 제 어머니예요. 운전기사가 거울로 그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엔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고 차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남은 어머니의 뺨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는 중얼거렸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이 집 앞에 내리자 낯익은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이제야 왔네. 어머님, 며칠 전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말에 도연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뛰듯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 어머니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손 위엔 작은 묵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은 비냄새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영정사진 속 윤수님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상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이며 지나갔지만 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아드님이시죠? 낯선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수님의 유언장을 전해주는 변호사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흰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연은 이미 내 손으로 지운 자식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자가 번지고 마음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공허하게 비어 있었고 빈자리만큼이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고 국화꽃이 한 송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다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그를 용서하는 듯도 꾸짖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천천히 위로 흘러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어머니의 흔적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엔 여전히 무거운 비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내린 천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 박도연은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연 가게는 수님상회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낡은 나무 간판이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정겹게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문을 열기 전 어머니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의 인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오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 씨, 요즘은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 그는 미소 지으며 덕분에 잘 지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의 말투엔 도시에서의 날카로움 대신 온기가 배어 있었어요. 봄이 오자 집 앞 텃밭에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나무 어머니 닮았어요. 조용히 그런데 강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동백잎이 살랑거리며 대답하듯 흔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엔 윤수님의 묘가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윤수님이라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은 묘 앞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그는 조용히 한 숟갈 떴습니다. 엄마,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는 듯 했어요. 동백꽃이 한 송이 떨어져 무덤 옆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햇살에 비친 꽃잎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젠 괜찮아요. 정말 행복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새들이 나무 사이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동백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은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